지금 머릿속에 미뤄둔 결정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. 몇 주째, 어쩌면 몇 달째 답을 못 내고 있는 일이요.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. 사실 당신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. 모르는 게 아니에요. 아는 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계속 정보를 더 모읍니다.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사람에게 더 물어보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. 하지만 자료가 부족해서 못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압니다. 자료는 이미 충분해요.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.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쪽이 어느 쪽인지 알려주는 신호요. 그리고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. 그 신호는 오지 않습니다. 오지 않는 이유가 당신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170년 전에 이 문제만 파고든 사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끝내 후회하며 살았어요. 쉐렌 키르케고르는 1813년 코펜하겐에서 태어났습니다. 부유한 상인의 막내 아들이었고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. 그 돈으로 공부하고 책을 냈습니다. 27이던 1840년 9월 그는 레기네 올센이라는 18살 여성에게 청혼합니다. 그녀는 받아들였어요. 여기까지는 흔한 이야기입니다.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. 약혼한 바로 그날부터 그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듬해 8월 그는 반지를 돌려보냅니다. 그의 가을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. 그런데 그가 남긴 일기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.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반대였습니다.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일기에 그녀를 적었습니다. 파울하고 2년 뒤 그는 책 한 권을 냅니다. 제목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였어요. 제목 자체가 갈림길입니다. 자기가 통과한 자리를 그대로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. 그리고 그 이듬해 낸 책에서 그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정면으로 다룹니다.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. 높은 절벽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아찔함은 떨어질까봐 무서운 것만이 아닙니다.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섞여 있어요. 한 발만 내디디면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것. 그게 지금 온전히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. 그 사실 앞에서 사람은 어지러워집니다. 위험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어서요. 그러니까 그가 본 불안은 위험을 알리는 경보가 아니었습니다. 내 앞에 진짜로 열려있는 길이 있다는 신호였어요. 저는 이 대목이 이 사람의 가장 다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. 고를 게 없는 사람은 갈림길 앞에서 불안하지 않아요. 아예 서지도 않으니까요. 지금 당신이 그 결정 앞에서 잠을 설치는 건 당신에게 고를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.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. 그러니 아무거나 빨리 고르라는 말이 아닙니다. 그는 대충 고르는 것도 남이 대신 골라주는 것도 답으로 보지 않았어요. 그가 정말로 경계한 건 따로 있습니다. 고르지 않은 채로 계속 서 있는 상태요. 이건 좀 아플 수 있는 말인데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. 고르지 않는 건 중립이 아니에요. 그건 지금 이대로가 계속되는 쪽을 고른 겁니다. 다만 내가 고른 것 같지 않아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. 우리가 결정을 미룰 때 진짜로 사는 건 시간이 아닙니다. 내가 고르지 않았다는 알리바이예요. 그런데 여기서 당연한 반문이 나옵니다. 그럼 어떻게 오른쪽을 알아보느냐? 키르케고르가 일기에 적은 말 중에 이런 뜻의 문장이 있습니다. 삶은 뒤를 돌아볼 때만 이해되는데 살아가기는 앞을 향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. 이 말이 잔인하면서도 위로가 됩니다. 무슨 뜻이냐면 선택의 순간에는 그게 옳은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. 정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. 옳았는지 아닌지는 언제나 나중에, 그것도 이미 지나온 다음에만 보입니다. 그러니 당신이 몇 달째 답을 못 내고 있는 건 당신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. 존재하지 않는 확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여기서 제 정리를 하나 보태고 싶습니다.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없습니다. 어느 쪽을 골라도 우리는 고르지 않은 쪽을 아쉬워할 거예요.
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고르는 건 선택지가 아닙니다. 어느 쪽 후회를 감당하며 살 것인가를 고르는 거예요. 이렇게 바꿔놓으면 질문이 갑자기 답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.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후회가 내가 견딜 만한 것인지는 지금도 알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. 이건 그의 처방이 아니라 제가 옮겨온 것입니다. 첫째, 장단점을 적지 말고 후회를 적어보세요. 종이를 반으로 접고 양쪽에 각각 이렇게 씁니다. 이쪽을 골랐을 때 5년 뒤에 나는 무엇을 아쉬워하고 있을까? 장단점 목록은 아무리 적어도 결론이 안 납니다. 항목마다 무게가 다르니까요. 그런데 후회는 비교가 됩니다. 몸이 먼저 알아요. 둘째, 그 결정의 마감 시각을 정하세요. 날짜 말고 시각까지요.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처럼요. 그때까지 답이 안 나오면 그 시각에 지금 이대로를 고르는 것으로 합니다. 미루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겪어보는 겁니다. 셋째, 고른 다음에는 안 고른 쪽을 제대로 보내주세요. 이게 빠져서 사람들이 오래 아픕니다. 우리는 보통 안 고른 삶을 없던 일로 칩니다. 그러면 그건 사라지지 않고 자꾸 돌아와요. 그러지 말고 한 줄로 적어보세요. 나는 이런 삶을 고르지 않았다. 그건 좋은 삶이었을 것이다. 그리고 나는 다른 쪽을 골랐다. 없애려고 해서 후회가 병이 됩니다. 이름을 붙여주면 그냥 기억이 돼요. 키르케고르는 42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1855년 가을, 길에서 쓰러진 뒤 한 달쯤 지나서요. 그가 남긴 유언장에는 짧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. 남은 재산을 전부 레기네에게 준다는 것이었어요. 그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 살고 있었습니다. 14년이 지난 뒤였어요. 그에게 그 약혼은 끝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.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오래 멈췄습니다. 선택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쓴 사람이 정작 자기 선택은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는 게요. 그런데 다시 보면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그는 그 후회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. 그냥 가지고 살았습니다. 가지고 살면서 계속 썼고 계속 사랑했어요. 후회가 남았다는 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. 그 선택이 당신에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이에요. 아무래도 좋은 일에는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. 그러니 오늘 밤 완벽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그건 원래 없어요. 대신 이걸 물어보세요. 나는 어느 쪽 아쉬움과 함께라면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? 편안한 밤 되세요. 답이 오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. 다만 언제까지 낼지만 그것만 정해두고 주무세요.